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뤘죠. 오늘은 헬레니즘 철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헬레니즘이라는 건 역사가마다 그 시대를 달리 구분하긴 하는데 헬레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그리스 지도 잠깐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에게해고 이쪽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위쪽을 마케도니아 그러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시기 이후를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를 왕자였던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면서 뭐를 벌입니까? 동쪽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어디까지 간다? 인도 가까이까지 갔다가 이제 바빌론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알렉산드로스로 알려진 벽화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자체 인물 자체로는 전쟁사에서 보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인물이긴 한데 일단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보통 후대 사람들이 동서문화의 융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를 얘기한 거예요.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쪽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 문화의 구분은 이미 이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라 불리고 우리가 저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를 구분하는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그리스의 위치였다면 우리는 동쪽이 아니라 중심이었겠죠. 우주에. 그렇죠? 우리의 서쪽으로 우리가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공간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동서 문화가 융합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정복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문화를 어떻게 융합을 했느냐? 알렉산드로스는 아주 긴 지역을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제국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는데, 자,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들과 정복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시켰다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쟁을 벌여나가면서 이제 이쪽 동쪽 지역에는 그리스의 서쪽 문화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이 동쪽 문화가 다시 서쪽 자신들의 그리스 문화와 융합되는 방식으로 이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건 크게 보면 좀 있으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주의, 회의주의 이런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조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사조를 이해하려면 동서 문화의 융합이 사실은 뭐의 결과물이다? 전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제국들이 만들어졌던 건 그다음부터는 뭐가 이루어졌다?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문화의 정점이었던 폴리스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니, 스파르타니 이런 폴리스들이 해체되면서 폴리스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제 사회적 혼란이 왔다라는 거죠. 사회적 혼란이 왔고 폴리스를 중심으로 유도했던 가치관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말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당연히 살았던 공간이 정복을 당하거나 혹은 지역 행정이 바뀌면서 새로운 지역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하나의 문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 얘가 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한국인이 되지 않는 상황. 이거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왔고 또 다른 아까 전쟁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엄습하는 겁니까? 이 시기에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후대 역사를 볼 때, 후대 사람들이 앞선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전복 전쟁 크게 벌인 대왕들 좋아하죠. 알렉산드로스니 징기스칸이니.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 짓을 한 거냐면 달리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유한 문화들을 파괴한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한 시대의 변화라는 건 이제 파괴와 더불어서 공포, 불안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철학이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공통적으로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치유, 참된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자, 항상 인간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욕망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그런 것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많은 돈을 벌고 싶나요? 돈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은가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영혼을 치유한다 그랬을 때는 이 시기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사람들에게 영혼이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역할은 이런 사람들의 혼란을 치유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헬레니즘 자체는 문화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할 얘기가 많겠지만 철학적으로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떠나서 뭐 기존의 가치관이 이제 깨졌다라는 것. 인간의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삶,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헬레니즘 철학을 또 이해하려면 중요한 철학자 한 명이 있어요. 바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디오게네스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 속의 철학자, 미친 소크라테스, 미친 소크라테스 뭐 이런 말들을 떠올려 보면 뭔가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진 않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들죠. 자, 일단 통 속의 철학자들 그림이 많은데 이게 디오게네스예요.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등을 들고 다녔다 그러고 이제 꼭 디오게네스와 관련된 이제 개들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불리는 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견유학파는 이제 한자어로 번역한 거 이게 견자가 무슨 견자냐면 개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자가 선비 유자, 개 같은 선비란 뜻인 거죠.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이 개자에 좀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개 같은 삶. 근데 이 개는 뭐를 의미한다? 자연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할 텐데 일단 디오니소스라는 이 인물이 이 철학자가 매우 삶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물론 항상 나만 흥미롭지만 디오게네스는 아테네 철학자는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화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은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였는지 아니면 디오게네스였는지 모르지만 화폐를 훼손, 정확히 말하면 훼손이에요. 화폐를 훼손하거나 위조했다라는 죄목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아, 역시 여러분 마우스를 그리 잘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화폐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화폐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질서죠, 그렇죠? 이걸 망가뜨린다는 건 큰 죄입니다. 지금 현대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로 도피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찾아간 것이 어디다? 아테네의 델피의 신전에 찾아갔다는 설이 있는데 어찌됐건 디오게네스가 철학자의 길을 들어선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진 거 없이 아테네로 도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아테네에 있었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쥐와 관련 있습니다. 쥐.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쭈그리고 앉아서 배고파서 빵을 먹고 있는데 이제 디오게네스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얼마나 먹을 것과 향락이 넘쳐나는 도시였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저들처럼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지 되게 불행해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빵을 먹으면서. 그럴 때 빵 부스러기가 하나 떨어졌는지 쥐 한 마리가 와서 그 빵을 너무나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때 디오게네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 미물인 쥐도 빵 한 조각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인간이 어찌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인간은 소위 무엇을 먹느냐, 주변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이 일화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게 디오게네스의 삶을 잘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디오게네스는 이처럼 통 속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통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포도주를 만드는 거대한 유리통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런 통, 거대한 항아리 속에서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집이었던 거죠. 근데 디오게네스는 이것만으로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의 기능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쓸데없는 욕망 때문에 그 집의 원래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어떤 그러니까 부욕 혹은 집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지위 같은 걸 추구하면서 오히려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자신이 사는 집은 만족스러우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집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집은 비바람을 막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이처럼 원래의 기본적인 삶,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디오게네스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개라고 상징되는 기본적인 자연적인 삶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견유학파고 디오게네스가 그런 견유학파를 이끌었다고 얘기되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견유학파를 후대 퀴니스라고 부르는데 이때 개자 개에 해당하는 퀴니코스에서 완말이라고 한 것 때문에 써놓은 거고 자 미친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디오게네스 또한 소크라테스적인 삶을 추구했다 그래요. 소크라테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검소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미친이 앞에 붙었던 이유는 뭐다? 이 삶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거지 같은 삶이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다 그래서 미친 소크라테스라 불렸지만 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에게 매우 환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보면 불황자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또 들어가 여러 가지 철학적 얘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디오게네스는 결코 적대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자연으로 복귀 얘기하는데 자연으로 복귀의 특징은 좀 전에 다 얘기했지만 더 작은 욕망, 욕망이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특징이 수치를 느끼지 않는 삶.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수치라는 것이 일종의 도덕적 관습,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디오게네스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자연적인 삶,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동물처럼 원래대로 생존과 연관돼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면 수치라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들은 디오게네스가 길거리에서 자유를 했다라 그래요. 지금 보면 잡혀갈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성욕이라는 것도 삶의 일부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자유를 하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지금 가면 병원 갈 얘기지만 철학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도덕까지 안 가도 상식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디오게네스가 하는 그런 행위와 주장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양식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디오게네스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이건 상식이 아니었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노예에 있을 경우에 사형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충격을 주는 건데 그 근본적인 충격을 그냥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이상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디오게네스는 철학적으로 자연에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그것을 정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족적인 삶. 자족이라는 것이 아우타리카이아, 아우타리키 이런 말의 번역인데 진짜 참된 삶은 무엇에 결핍되지 않는 삶이란 거죠. 자족. 이것이 이제 디오게네스가 보여준 삶의 목표, 삶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했는데 바로 행복의 추구는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헬레니즘 시대 전복 전쟁이 일어나고 당시 지금처럼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대립 갈등하던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디오게네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족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풍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거꾸로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도 얼핏 얘기했는데 내가 집을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라는 것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은 내 삶이 그것에 뭐하다는 겁니까? 종속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뭐 무소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방식은 어디 있지 않다. 자족은 외부의 것,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것을 외부의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순간 나는 항상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앞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진정한 만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 외부의 삶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와 같은 삶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 헬레니즘을 주도했던 철학자,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 등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뭐 남겨진 또 일화로는 디오게네스의 집을 큰 통, 항아리를 아이들이 놀리면서 깨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혼을 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디오게네스에게 집, 뭐예요? 통을 다시 마련해 줬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디오게네스는 일종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기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면 잡아가죠. 과연 그때의 삶이 나은지 지금의 삶이 나은지는 알 수 없지만 디오게네스의 역할은 사람들의 삶을 경각심을 부여해서 진짜 좋은 삶이 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잠깐 끊고 갈게요. 이어서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봤는데 살펴본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디오게네스는 당시 헬레니즘의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상징하는 주요한 철학자 이제 에피쿠로스부터 살펴봅시다. 자, 에피쿠로스는 여러분 보통 영어 사전에서 에피큐리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쾌락주의로 보통 번역이 되거든요.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리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곤 한다? 마우스를 쓰는 건 어려워요. 잠시만. 쾌락주의자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쾌락주의도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쾌락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분류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 곧 이제 드러나겠지만 에피쿠로스 철학은 단순하게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절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일단 그의 삶을 잠깐 얘기하면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그 명문 가족의 자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권 일부만 남아서 전해져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이제 책 제목이 쾌락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편집을 조금 원래 썼다는 책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그 일부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그 당시에 다른 철학자가 비교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주장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특징이 에피쿠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학교 리케이온 옆에 정원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라톤이 처음 세웠다는 학교, 지금 대학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리케이온 다 사실은 귀족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유민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였다면 에피쿠로스는 정원,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정원이에요.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구나 그곳에 들어와서 같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학적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를 원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엘리트주의자라고 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에피쿠로스는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당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원에는 이렇게 쓰였다 그래요. 방황하는 나그네들이여, 여기야말로 당신이 거처할 진정 좋은 곳이요.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쾌락이겠죠. 있다고 써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원에는 특징이 노예, 여자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격적이죠. 당시 여전히 노예제 사회였는데 에피쿠로스는 모든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론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자연 철학자들 다룰 때 데모크리토스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데모크리토스를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인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원자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약간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을 발전 혹은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을 보면 원자가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직선 방향으로. 그것이 이제 원자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단순한 직선 운동은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생각해서 사선으로 원자가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호하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선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서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원자들이 충돌하고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원자의 충돌이 뭐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원자론을 통해서 변화와 우연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떠나서 이 원자론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은 기록이 명확치 않고 그 이론 자체가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원자론을 옹호했다라는 것은 이 에피쿠로스는 누구랑은 확실히 다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만 다르다는 거죠. 뭐를 더 앞서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쓰면 형상보다는 진료적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부른다?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과거 유물론과 유심론을 여러분 차이를 설명한 같은 적도 있던 것도 같은데 일단 만약에 설명을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유물론과 유심론 혹은 관념론이라 부르는 이 세계관의 차이는 뭐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을 물질적인 거라고 보면 유물론이고
만물의 근원을 정신적이라고 보면 보통 유심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이라고 그러는 건 물질이 최고야 이런 입장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 뭐예요? 그리스어로 가르쳐 준 적 있죠. 아르케를 물질로 보는 거죠. 원자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계관을 가졌다. 그럼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의 가장 큰 목표는 뭐다? 고통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의 근본 목표가 영혼의 치유에 있다 그랬죠.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극복하는 것을 철학의 주요 목표로 삼는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인간의 공포가 뭐예요? 죽음의 공포죠. 맨날 전쟁이고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죽음의 공포는 인간을 항상 괴롭히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극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례예요. 죽음의 공포는 극복될 수 있다. 사례를 좀 이런 겁니다. 일단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할 때는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무슨 뜻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죽으면 뭐가 사라진다는 뜻이냐면 감각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세계,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가면 우리는 살아있으면 죽지 않았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죽음, 그 두려움, 그 공포, 죽음이 줄 고통이라는 걸 그걸 감각에 속기 때문에 죽는 순간 감각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설득이 되나요? 이게 이제 유물론적인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영혼 불면설 같은 경우에 소크라테스가 그러하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계속 살아남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논증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자고 인간이 육체라는 것이 사라지면 인간 질금식으로 따지면 그것을 고통을 느낄 그런 기관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한 철학자인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잠시만 끊고 갈게요.